그 식당 칼이 일주일 안에 비워지지 않으면 평생 다시 칼을 쥐지 못하게 될 줄 알아라.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분질러 주마. 하얗게 오른 입김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겨울 바다를 가르는 칼바람보다 더 싸늘했다. 순간 청룡포 포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남해시 외곽, 청룡포 앞바다는 겨울에도 살아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어부들의 우렁찬 웃음과 막 건져 올린 생선 비린내가 포구를 가득 채웠다. 그 소리와 냄새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곧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 활기찬 포구 한켠, 너른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다. 간판에는 정성스레 송울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다네음, 어서 오세요. 오늘 들어온 광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식당 주인 한서연은 두툼한 손님용 앞치를 매단 채 환하게 웃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젊은 셰프 못지않게 민첩했고 칼끝이 움직이는 궤적은 마치 오래 연습한 무용수의 동작처럼 매끄러우면서도 정확했다. 광어를 떠내는 모습은 그저 손이 빠르다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다른 묘한 기품이 있었다. 살과 뼈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칼날, 근육 결대로 정확히 잘려나가는 하얀 살점.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터뜨렸다. 그러나 청룡포 사람들은 한서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단 하나.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나타나 식당을 차렸다는 것뿐. 어디서 왔는지, 왜 하필 청룡포였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물어보려 하면 서연은 늘 비슷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다가 좋아서요. 그리고 오래 요리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칼을 다루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른손 검지에는 가늘고 긴 흉터가 하나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그은 것처럼 곱고 깊게 남은 상처. 그리고 소매 아래로 살짝 비치는 팔뚝을 따라 이어진 또 다른 흉터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남해시 중심의 남해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싱싱한 해산물을 고르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능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번 고른 물건으로 손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었다. 오늘도 좋은 것만 쓸어가네. 서연 씨. 수십 년 장사한 노라오 횟집 사장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들께 드리는 게 제 이름이라 생각해서요. 서연은 웃으며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금방 죽은 듯 눈이 맑은 대구,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우럭, 껍데기가 단단한 커다란 꽃게가 가득했다. 얼음물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다. 오른손 검지의 흉터는 얼핏 보면 단순한 상처일 뿐이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자국이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살짝 떠오를 즈음 서연은 식당 문을 열고 분주히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생선을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만들고 불을 지피는 일련의 동작들. 15년 동안 반복하며 몸에 새겨진 그 루틴은 거의 의식 이시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오래 연마한 검술처럼 군더더기가 없고 단단했다. 오전 10시. 바다네음은 다른 가게보다 한참 먼저 문을 열었다. 청룡포의 대부분 식당은 점심 이후에야 손님을 받기 시작하지만 아침부터 신선한 회와 뜨끈한 매운탕을 찾는 단골들 덕에 서연의 가게는 늘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다. 언니, 오늘 광어회 미쳤다, 진짜. 첫 손님으로 들어온 건 엽수산 직판장에서 일하는 윤소라였다. 38. 수더분한 성격의 그녀는 서연이 이곳에 자리 잡을 때부터 도와준 몇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다. 비밀이지. 서연이 익숙한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직 바빠질 시간도 아닌데. 소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네 소문 들었어. 어떤 소문? 여기 포구랑 상권 전부 싹 다 사들이겠다는 회사. 북성개발이라고 알아. 서연의 손에 쥐어있던 칼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게 대표가 러시아 사람이라던데. 이름이 레프 안드레이래. 청룡포 앞바다 전체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대. 이 포구도 다 밀어버리고 커다란 쇼핑센터랑 리조트 지을 거래. 시장과 구청에서 돌던 말이 이제는 포구 구석구석까지 퍼진 모양이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직판장에도 사람들 왔었어.
시세보다 조금 높게 쳐줄 테니 땅이랑 점포 넘기라고. 근데 거절하면 뭐 강제 수용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였지. 서연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소라를 바라봤다.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45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자신을 숨겨준 은신처이자 피냄새 대신 다시 국물 냄새를 맡게 해준 안식처였다. 괜찮을 거야. 그냥 으름장 정도겠지. 입으로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어두워지고 있었다. 소라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식당 문이 덜컥 열렸다. 정장이 잘 맞는 젊은 남자 둘이 들어섰다. 눈빛, 걸음걸이, 기계적인 미소, 금세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회를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 여기 주인분이 한서연 씨 맞으시죠? 앞장서 있던 남자가 공손한 말투로 물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북성개발 소속입니다. 잠시 자리 괜찮으실까요? 서연은 잠시 소라와 눈을 마주쳤다. 소라는 눈빛만으로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건네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전화해. 두 남자는 테이블에 앉았고 서연은 천천히 맞은편에 마주 앉았다. 저희가 이 지역 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방금 들었어요. 짧은 대답, 남자의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여기 매입 제안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세보다 15%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면 이 가게보다 훨씬 큰 사업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내용도 안 보셨는데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선생님 정도 실력이면 더 큰 도시에서 더 큰. 제가 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누가 말했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기 속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 했다. 남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쨌든 제안서만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은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좋은 조건에 합의하시는 게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해서요.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로 천천히 손을 닦았다. 그 동작은 마치 싸움 전에 손을 정갈히 정리하는 검객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아요. 이 가게 안 팝니다. 남자들의 표정에 짜증과 당황이 엷게 뒤섞였다. 그럼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보시죠. 앞장섰던 남자가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자 폭우의 겨울, 바람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잔잔한 겨울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크게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해질 무렵 청룡포 어촌계장 장기철이 식당 문을 두드렸다. 예순을 바라보는 그는 서연이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집을 구하고 가게를 얻는 것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서연 씨, 오늘 개발업자들이 왔다며. 막 문을 닫으려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네, 왔다 갔어요. 어떻게 했소? 거절했죠. 기철의 얼굴에 걱정이 짙게 깔렸다. 이번 애들은 장난이 아니야. 이름이 뭐라더라. 래프 안드레이 알아보니. 러시아 조직이랑 연결돼 있대.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러시아 조직이요. 지금은 깨끗한 투자회사인 척하지만 원래는 블라디보스토크 쪽 마피아하고 같이 일을 했다더군. 요새는 러시아 정보기관이랑도 거래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러시아 마피아라는 단어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떠다녔다. 그 말은 서연의 깊은 곳에 숨겨둔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어디까지 손이 뻗어 있는지 그녀는 그들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이 폭우는 다들 삶의 터전인데 기철은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갈라진 평생 바다를 잡아온 손. 맞지. 나도 이 바다를 쉽게 내줄 생각은 없어. 근데 나도 나이가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도 우리 선조들부터 지켜온 이 바다를 돈 몇 푼에 넘길 수는 없지 않나.
서연은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계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조심하게. 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사람들이야. 그가 돌아간 후 서연은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잠겨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그 안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그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낡은 사진 몇 장, 러시아어로 쓰인 편지들, 그리고 부드러운 천에 감싸진 군용 단검 하나. 서연이 천을 풀며 중얼거렸다. 볼크. 러시아어로 늑대라는 뜻. 한때 그녀에게 붙여졌던 코드네임이었다. 늑대처럼 빠르고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던 그녀를 가리키는 이름. 손에 단검을 쥐는 순간 15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손목에서, 어깨에서, 허리에서 낯익은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상자를 닫으며 다시 잠가두었다. 아직은 아니야. 자신에게 하는 말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경고였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다시 남해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시장 입구부터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슨 일이에요? 단골 도매상에게 묻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젯밤에 누가 창고들을 털고 다녔어. 냉장 시설 몇 군데가 완전히 박살났지 뭐야. 어제 들어온 생선들도 전부 버렸어. 전부요. 운 좋은 두세 군데만 겨우 피해를 면했지. 다들 겁이 나서. 오늘은 물건을 제대로 안 내놓으려고 해.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개발업자들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 수산창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고. 생선은 살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아마 오늘은 힘들 거야. 다들 눈치도 보고 있고. 서연은 빈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왔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청룡포 수산 직판장으로 향했다. 직판장도 평소보다 한산했다. 살얼음 낀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가게 앞을 정리하던 소라가 손을 흔들었다가 금세 서연의 빈 바구니를 보고 표정을 굳혔다. 설마 시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창고가 박살났대. 냉장 시설이랑 같이. 오늘은 좋은 생선 구하기 힘들 것 같아.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그 회사 얘기 돌고 바로 이거라니. 아무래도 그쪽에서 힘 좀 써준 것 같지 않아. 증거는 없지만 시기가 너무 같지 않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직판장 상인들 표정도 무거웠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게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내게 물건 좀 줄 수 있어. 서연이 물었다. 어제 들어온 거라 아주 최상급은 아니야. 그래도 언니라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줄게. 그날 바다 내음에 올라간 생선들은 평소만큼 완벽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서연은 문을 닫지 않았다. 문을 닫는 건 포기했다는 신호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시각, 식당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이번엔 낯익은 얼굴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 왼쪽 눈 아래 작게 남은 흉터. 한서연 씨. 차에서 내린 중년의 외국인이 유려한 한국어로 말했다. 제가 래프 안드레이입니다. 북성 개발 대표죠.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러시아어 억양이 스며든 한국어, 발음 하나하나가 오래전 그녀가 떠난 도시들을 떠올리게 했다. 들어오시죠. 아직 준비 중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다. 눈빛, 발걸음, 몸의 균형, 경호원과 조직원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피곤하게 해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네, 제안서를 놓고 가셨죠. 전 이미 대답 드렸습니다. 이 가게는 팔 생각이 없다고요. 안드레이는 웃었다. 단정한 미소였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지 않고 있었다. 아니, 한서연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이미 시와 협약을 맺었고 많은 투자가 들어갔어요. 여기 청룡포 상인들 대부분은 이미 동의했죠.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고 제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은 존중해야죠. 물론
그가 컵에 따라온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가끔은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라면 서울에 나가 더 좋은 식당을 차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서울 같은 데서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안드레이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오늘 새벽에 남해 수산시장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냉장 창고 몇 군데가 망가졌다던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번쩍 바뀌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제가 항상 원하는 걸 얻어온 방법입니다. 투자든 사람의 마음이든 말이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키는 작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협박인가요? 협박이라니요. 단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3일 들이죠. 3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더 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안드레이 일행이 떠난 뒤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사람이었다. 어촌계 막내 어부 최영호의 대학생 아들 최민수가 밤에 아버지 배를 보러 나갔다가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이다. 병실 침대 위, 팔에는 깁스, 얼굴에는 붕대. 의사 말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팔은 최소 6주는 써먹질 못한다네. 누가 그랬는지 봤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검은 옷 입은 놈들 셋이었대. 얼굴은 못 봤다더라. 그냥 이 동네 사람들 개발 사업에 방해되면 다 이렇게 된다고만 했대. 병실 밖으로 나오는 길,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몸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었다. 밤이 깊은 청룡포 해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서연은 모래사장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언니, 윤소라였다. 그녀는 핫팩을 쥔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분노가 묻어 있었다. 민수입 들었지? 소라가 물었다. 응, 낮에 병원 다녀왔어. 잠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 소리는 어느 날에는 위로였지만 오늘만큼은 불길한 예고처럼 들렸다. 소라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언니에 대한 소문 하나 있어. 어떤 소문? 러시아에서 왔다고. 그냥 유학이나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일을 했었다고.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지도 몰랐다. 소라야, 서연이 바다를 바라본 채 말했다. 내 과거를 알게 되면 나를 지금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언니는 내 기준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뭘 했든. 지금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만 보면 안 돼.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러시아에서 10년을 살았어. 그중 7년은 특수부대에 있었고. 소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군인이었다고 진짜로. 러시아 스페츠나즈, 우리로 치면 특전사 같은 곳이야. 나는 거기서 중이었고 주로 비밀 작전을 맡았지. 언니가 그런 일을 했었다고. 언어 때문에 뽑혔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할 수 있었고 러시아어도 금방 익혔거든. 바닷바람이 두 사람 머리카락을 뒤흔들었다. 그래서 왜 그만둔 거야?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다. 칼을 쥐던 손, 총을 잡던 손. 내가 하던 일은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거하는 일이었어. 쉬운 말로 하면 남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대신 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살아남는 게 더 무서워지더라. 내가 살아남을수록 누군가는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 고향으로, 이 바다로. 소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서연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운 감각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듯했다. 무섭지 않아? 서연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놀랍기는 해. 근데 언니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걸 해낸 사람인데 왜 무서워야 해? 서연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근데 언니, 소라가 말을 이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니의 그 과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서연이 낮게 말했다. 한번 그 감각을 깨우면 다시 거기로 끌려갈까봐 칼을 쥐는 순간. 그때의 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쫓겨나. 민수 같은 애가 또 다칠지도 몰라. 파도가 발치까지 밀려왔다 물러갔다. 서연의 마음도 그 파도처럼 흔들렸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답은 못 내리겠어. 그날 밤 서연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녘 그녀는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상자를 끝까지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서연과 러시아 중년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남자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니콜라이, 그녀에게 칼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자신을 스페츠나즈로 끌어올린 지휘관 니콜라이 페트로프.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었다. 서연은 상자를 닫지 않았다. 대신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수첩을 꺼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번호들. 그녀는 그중 한 번호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러시아어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미하일 아저씨. 잠시 침묵. 볼크냐. 오랜만에 듣는 이름. 볼크. 늑대. 그래요. 저예요. 미하일은 예전과 다름없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이 물어본 이름에. 그는 곧 대답을 내놓았다. 레프 안드레이. 블라디보스토크 기반 조직의 간부였다가 최근 독립해서 투자회사 간판을 달았지. 얼마 전부터 러시아 정부 기관, 특히 FSB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FSB, 서연이 중얼거렸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옛 KGB의 후신. 한때 그녀가 표면상으로는 협력하던 조직. 그리고 니콜라이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은 그의 조카. 알렉세이 페트로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지. FSB 안에서도 꽤 높은 자리라더군. 알렉세이. 서연은 어린 장교였던 소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삼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동경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 아이. 이제는 삼촌의 자리에 앉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안드레이와 FSB의 관계는 서연이 물었다. 정확히는 몰라. 다만 아시아 쪽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FSB 쪽 자금이 안드레이 사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한국 프로젝트도 그 일환 중 하나겠지. 통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상대는 단순한 깡패나 개발업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난 세계의 중심부였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수의 붕대 감은 얼굴, 어부들의 굳은 손, 폭우에 소금기 밴 나무 벤치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그날 밤 식당 뒷방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칼을 휘둘렀다. 15년 동안 봉인했던 몸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손목의 스냅, 발의 각도, 호흡과 시선의 높이. 마치 어제가 마지막 훈련이었던 것처럼 몸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이틀 뒤 소라는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다. 안드레이. 매주 목요일마다 남해시 외곽에 있는 온천장에서 사업 파트너들 만나서 술 마신대. 거기 전용 VIP 객실이 있다더라. 온천장이라 서연이 중얼거렸다. 뜨거운 물, 술, 방심, 이보다 좋은 무대는 없었다. 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는 건. 경찰이 걔네한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연이 잘랐다. 안드레이는 이미 시의원들이랑 같이 온천 즐기고 있어. 법 위에 있는 사람하고. 법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방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라는 입을 다물었다. 난 그냥 대화하러 가는 거야.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여기서 손 떼라고 말할 거야. 언니 방식의 대화가 조금 무섭긴 한데. 소라가 작게 웃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온천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직원 제복이랑 출입카드는 구해볼 수 있어. 고마워, 서연이 말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목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와 전혀 다른 옷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 바지, 흰 셔츠, 몸에 맞는 검은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입술에는 연한 색만 살짝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서연이 아니라 볼크. 단검은 얇은 칼집에 넣어 재킷 안쪽에 숨겼다. 오늘 그것을 쓸 생각은 없었다. 다만 보여줄 생각은 있었다. 안드레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언어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돈과 힘.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녀가 오래전 버렸던 언어 중 하나를 다시 꺼내야 했다. 온천장 로비. 근처 카페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다. 안드레이와 그의 일행이 내렸다. 경호원 둘, 중년 한국인 남자 하나, 아마시 의원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이 VIP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 뒤 서연은 소라가 미리 준비해준 여성 직원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트레이에 술병과 잔을 올리고 VIP실 앞에 섰을 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주문하신 와인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완벽한 러시아어로 나왔다. 경호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잠시만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다시 나왔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물과 술, 향초 냄새가 섞인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여전히 수건만 두른 안드레이와 그의 파트너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경호원 하나가 구석에서 방을 지키고 있었다. 와인 2병. 맞으시죠? 서연이 러시아어로 물었다. 러시아어를 하나 보군 안드레이가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다. 오랜만에 듣네. 어디서 배웠나? 러시아에서요. 서연이 답했다. 오랫동안. 그렇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테이블에 두고 나가요. 그 전에. 잠깐. 서연이 말했다. 사장님과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경호원이 즉시 한 발 앞으로 나왔고 파트너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 누구지? 안드레이가 한국어로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얼굴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저를 모르시겠나요? 서연이 러시아어로 낮게 웃었다. 혹시 다른 이름은 익숙하실까요? 볼크라는 이름은요. 안드레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다들 나가. 그가 러시아어로 명령했다. 하지만 사장님. 당장 경호원과 파트너는 서연을 한 번 더 훑어본 뒤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온천장의 온도와는 다른 차가운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말 볼크인가?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의 제자. 맞아요. 서연이 온화하게 웃었다. 저는 한서연. 그리고 볼크. 믿을 수가 없군. 안드레이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15년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으면 좋았겠죠. 서연이 말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 살아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청룡포에서 식당을 하고 있죠. 안드레이의 웃음이 새어나왔다. 볼크가 바닷가에서 회를 뜨고 있다니 그걸 니콜라이가 알았으면 대체 뭐라고 했을까. 니콜라이는 3년 전에 죽었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죽기 전까지. 너를 찾고 있었어.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넌 전설이었으니까. 서연의 눈에 잠깐 서늘한 슬픔이 스쳤다. 그러나 곧 본래의 목적을 떠올렸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개발하려는 청룡포. 그곳에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어요. 어부들의 삶도, 그 바다도. 근데 당신은 그걸 흔들고 있죠. 사업일 뿐이야. 볼크, 안드레이가 말했다. FSB에 자금도 들어가 있고 위에서 압박이 심해. 그 폭우, 그 바다, 우리에겐 그냥 숫자야. 숫자에는 피가 없으니까요. 서연이 낮게 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재킷을 벗었다. 팔에 남은 오래된 상처들이 드러났다. 이건 러시아를 위해 싸웠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15년을 떠돌았죠. 책상 위에 서연은 조심스레 단검을 올려놓았다.
이 칼, 기억하시죠? 스페츠나즈 특수 요원에게만 주어지는 칼. 안드레이의 시선이 단검에 꽂혔다. 이게 지금 나를 위협하려고 꺼낸 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증명이죠.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진짜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서연은 가슴 안쪽에서 또 하나를 꺼냈다. 조금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 젊은 서연, 그리고 니콜라이. 둘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서 있었다. 페스비의 비밀 작전. 크림슨 갓을 알고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15년 전 동아시아 쪽에서 진행됐던 임무. 안드레이의 눈이 커졌다. 그건 국가 기밀이야.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작전에 투입됐던 요원을 모두 죽은 것으로 처리했죠. 당연히. 저도 포함해서.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살기보다는 자조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안드레이, FSB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볼크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청룡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크림슨의 모든 세부 사항이 언론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당신 미쳤군. 안드레이가 한글로 내뱉었다. 아니요. 이제야 제 삶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버티듯 말했다. 당신 혼자서 FSB와 맞서겠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알렉세이는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알렉세이를 안다고 안드레이가 비웃듯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불안이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당엄을 집어들었다. 움직임은 한 번뿐이었다.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안드레이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도 몰랐다. 찰나의 싸늘한 감각,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기묵한 소리.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수건이 목 부분에서 정확히 잘려 바닥에 떨어졌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밀함이야말로 볼크의 명함이었다. 이 정도면 증명됐을까요? 서연은 단검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드레이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일 들이죠. 이번엔 서연이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위로 어떤 보고를 하든 상관없어요. 결정은 결국 알렉세이가 내릴 테니까. 3일 후에도 청룡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오면 그땐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걸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찔끔찔끔 흐르는 것 같았다. 3일 동안 청룡포에는 추가적인 사고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오후 2시쯤 급하게 식당 문을 연 사람은 소라였다. 언니, 들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숨이 찼어. 안드레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러시아 갔대. 직판장 사장들 사이에 벌써 소문 다 돌았어. 그래,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건 한 가지 의미뿐이었다. 그는 위로 직접 보고하러 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언제라도 다시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준비였다. 그리고 3일째 되던 저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바다내음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안드레이가 아니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러시아 남자,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볼크. 그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다. 누구시죠?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다. 알렉세이 페트로프입니다. 니콜라이의 조카, FSB의 고위 간부. 그리고 15년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본 그 소년의 이름. 들어오시죠.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의 뒤로 경호원 둘이 따라 들어왔다. 15년 만이군요. 볼크, 알렉세이가 말했다. 이제는 한서연이라고 불러주시죠. 서연이 웃었다. 근데 알렉세이, 너는 진짜 많이 컸네. 삼촌이 그랬어요. 알렉세이가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좁은 식당 안, 소금 기밴 나무 벽, 어디서든 맡을 수 있는 생선 냄새. 이게 당신이 15년 동안 지켜온 세계군요. 알렉세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요. 허름하지만 행복한 곳이었어요. 알렉세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안드레이에게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그리고 크림슨을 언급했다고도 했죠. 업무 보고는 제대로 했네요. 서연이 비꼬듯 웃었다. 먼저 삼촌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알렉세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니콜라이는
끝까지 당신을 믿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다. 믿었다고요. 당신이 배신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막았어요. 난 그가 나를 증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당신을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15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만 꿈틀거리던 죄책감이 헐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알렉세이가 물었다. 청룡포에서 손을 떼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이 바다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알렉세이는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찍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우리가 안드레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계약 취소 서류입니다. 이 지역 개발에서 FSB의 자금은 전부 빠질 거고 안드레이는 더 이상 위에서 받을 지원이 없겠죠.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다. 사업적으로는 꽤 큰 손해일 텐데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알렉세이가 웃었다. 하지만 삼촌이 그렇게 아끼던 제자를 직접 보게 된 건 그보다 값진 경험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볼크. 아니, 한서연,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과거의 빚은 모두 탕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의 눈에서 그제야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알렉세이. 우리 쪽에서도 당신에게 빚이 많습니다. 그가 말했다. 크림슨 작전 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몇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알렉세이가 떠난 뒤 식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바다는 어제와 다를 것 하나 없어 보였지만 서연의 어깨 위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해 수산시장은 이상한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한 사장. 들었어 박노인이 달려와 말했다. 북성개발이 공식적으로 청룡포 해안 개발을 전면 취소한대. 그래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손 떼겠다고 세상 일이란. 가끔은 이유를 모르는 편이 마음 편할 때도 있죠. 서연이 가볍게 웃었다. 그날 저녁 바다 내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적였다. 어촌계 사람들, 수산시장 상인들, 직판장 직원들, 그리고 병원에서 막 퇴원한 민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바다를 지켜냈다. 고 외치며 웃었다. 언니, 진짜 대단해. 소라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뭘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니가 해낸 거라는 건 다 알아. 난 그냥. 서연이 잔을 돌리며 웃었다. 내 방식대로 대화했을 뿐이야. 그게 문제야. 언니, 소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의 그 대화는 보통 사람들 대화랑 좀 다르다고. 서연은 포개진 손들, 웃는 얼굴들, 술로 붉어진 볼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것이 그녀가 15년 동안 지키고 싶었던 세계였다. 혹독한 훈련도, 피비린내 나는 작전도 결국은 이 평범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서연은 혼자 폭으로 나갔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달빛이 길게 들이운 바다 앞에서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사진들, 편지들, 러시아 여권, 그리고 단검 하나씩 천천히 바다 위로 던졌다. 사진은 물 위에 잠시 떠 있다가 여러 갈래의 물결 속으로 흩어졌다. 편지들은 먹물처럼 번져 흔적을 감추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단검을 손에 들었다. 달빛이 칼날 위에서 반짝였다. 잘 있어. 볼크.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는 듯한 조용한 인사였다. 단검은 허공을 가르며 멀리 날아가 한 번 짧게 은빛을 뿜더니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볼크라는 이름은 바닷속에 묻혔다. 남은 것은 오직 한서연, 청룡포의 식당 주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이제 그녀 앞에는 과거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끓일 매운탕과 썰어낼 광어회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포구를 돌아섰다. 발걸음은 가볍고 어깨는 편안했다. 마치 15년 동안 하던 훈련을 드디어 끝내고 진짜 자신에게 돌아가는 사람처럼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달빛은 잔잔한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평화롭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것이 한서연이 원했던 전부였다.